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요거는 말이죠. 9월 14일에 있었던 아주 좋은 라이브를 재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무 길고 또 채팅 참여자들하고 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래서 포인트가 흐릿해질 수 있어서 그걸 한번 재현해 보는 겁니다. 제목은 뭐 대충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요. 원래 그 라이브에 이런 제목을 달려고 했어요. 부동산. 아이고, 솔직히 말해서 어렵다. 어려워. 이런 제목을 달려고 했습니다. 왜 어렵냐? 이 왜라는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려워서 어려운 거냐? 그거 아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부동산 정책, 정부가 취하게 되는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뭔지 이게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한 적이 있던가? 정부, 언론, 국민이 합의한 적이 있던가? 없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적이 이거다라고 합의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할 때 심중에 있는 기준이 목적이 달라요. 평가 기준이 다른 겁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달라요. 그렇게 평가 기준 목적들이 다르니까 당연히 평가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정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날 라이브에서 즉석으로 시청자들에게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무엇을 해결해야 하냐? 이것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번, 불로소득을 막아야 한다.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불로소득은 마구 늘어나고 근로소득은 줄어들어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서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실상 실제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집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 세 번째,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 주거 비용을 낮추는 걸 주 목적으로 해야 된다. 네 번째, 갑자기 거품이 뻥 터지면 부동산 문제 바깥에 있는 전체 경제 부문의 충격파가 너무 심하다. 연착륙되도록 해야 한다. 이걸 생각하시는 좀 더 넓은 시야를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돈이 부동산으로만 가는 걸 막아야 한다. 그래서 산업 생산 투자에 돈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주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6번 주택 투자 경쟁 구도. 주택 투자라는 시장에서 배틀에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존재한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7번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더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목적들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해결책이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6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의외로 왕건이거든요. 운동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고 그 운동장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죠? 일단 주담대, LTV라고 하죠. 주담대 비율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주택담보 비율을 낮아지도록 제한하면 이러면 현금 쌓아놓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 즉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압박은 누구에게 유리하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그런 은행에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자산가들이 주택을 쉽게 말해서 아도찍기가 참 좋다. 경쟁자가 쓸데없는 경쟁자들이 없어져요. 자기들의 게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주담보대출로 주택담보대출로 집 사려는 사람들 상대적으로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서민이었어.
왜? 그렇죠. 서민이었어. 주담대 비율 변동에 따라서 울었다 웃었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주택담보대출은 아무한테나 다 해주나? 그건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은행 문을 두드릴 그러한 소득 증빙조차, 그런 직업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은데, 그러한 서민들에 비교하니까 주담대 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보니까 상대적 부자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비교 대상에 따라서 상대적 서민도 되고 상대적 부자도 됩니다. 하여간에 정책을 선택해 봅니다. 주담대를 확 낮춰요. 20%, 30%, 40%로. 그러면 누가 웃어? 자산가들이 웃어요. 주담대 비율을 확 올려줘? 누가 웃어? 하층, 중산층들이 주택 투자 게임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열려서 입이 귀에 걸려요. 주담대를 확 낮춰. 아이고 돈 빌려서 주택 투기하는 놈들 꽈다당 해서 잘 안 돼서 아이고 고소하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웃어요. 희한하죠. 하나의 정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죠,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투자 게임입니다. 집 사기 게임. 그렇기 때문에 주담대 비율을 어떤 식으로 바꿔도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주담대 비율을 확 낮추면 이 주담대를 통해서 주택 구입 게임에 달려들려던 중산층들이 화를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지지 기반이 허약해지는 거죠. 반대가 되면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 생각은 집값 상승은 막기 힘들다. 집값 상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막기 힘들다고 저는 보고요. 반대로, 저와 반대로 집값 대폭락, 대장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주야장천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걸 한번 볼까요? 가계부채가 많아졌다라는 말의 뜻이, 보통 이 말은 서민들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지곤 했는데, 부동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 얘기를 해보니까 어절시구리 부동산 투자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뜻이네? 이렇게 재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부동산 투자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보가 도둑놈 심보라서, 투기꾼 심보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대단한 직장 다니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는 전망이 확실하지 않죠? 그런데 특별한 개인 재능으로 나중에 따로 노후에 근로소득을 얻을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이 많아요. 사회 안전망이 워낙 허약하니까. 그래서 사업 소득을 거두려고 사업에 나설 노하우나 기술, 용기 없습니다. 경험, 지식 없어요. 사업 소득도 여의치 않고 근로소득도 여의치 않으니 노려볼 건 투자소득밖에 없는데, 부자가 꼭 되어야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남들이 부자가 모두 되어갈 때 혼자서 뒤처져서 바보나 가난한 사람이 되기는 싫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보통 마인드가 아닐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일상의식을 지배하는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적폐청산 공정사회, 이것이 의식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1등 가치일까요? 저는 이게 더 지배적일 거라고 봅니다. 걱정들이 많죠. 그 걱정들 속에서 뭘 해야 돈을 벌지? 이런 생각들이 많으니까 사업 소득으로 도망갈 기회도 별로 없고, 거기에 글로 도망가자니 겁이 나고, 근로소득 전망은 불투명하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거나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노동소득, 투자소득, 사업소득 이 세 가지 소득을 노려야 되죠. 근데 노동소득을 보자면 하향해가는 나의 노동소득에만 의지하다가는 사회안전망이 형편없는 이 나라에서 나는 조지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하죠. 그래서 은퇴 후에 노동소득을 못 거두고 쫓겨난 다음에 사업소득을 벌려고 함부로 그 시장에 나섰다가는 그 말 많은 자영업 과당 경쟁에 치여서 낙오되고 그리하여 사회안전망이 형편없는 이 나라에서 더욱 조지겠구나 해서 겁이 나죠. 그러면 남은 것은 투자소득밖에 없는데 이게 해석 여하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근로소득 빼고 사업소득 빼면 이게 사실은 일하지 않고 거두는 불로소득입니다. 하여간 투자소득이라도 좀 거두려고 눈치를 보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LTV를 왕창 낮춰버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살아보려는 아둥바둥 노리는 이러한 기회조차도 이놈의 정부가 기회를 안 주네 라는 원망지심이 생기겠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 거품은 필연적으로 꺼질 것이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1차 함수로 경제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눠서 보면 그렇지 않죠. 앞으로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질 거고 강남 집중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이 지역의 집값 상승은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 사회 간접 투자가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세금, 거기에 지출된 세금이 일단 가격의 밑층에 깔리게 된다는 거죠.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불로소득으로 투기로 한탕 해먹으려는 그런 중산층 놈들은 망해도 싸.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을 텐데요. 중산층 사람들을 꾸며주는 관형절을 바꾸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참 다르게 보입니다. 임금 소득으로 도망갈 길, 사업 소득으로 도망갈 길, 그럼에도 아래층을 바닥을 보면 사회 안전망은 형편없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집 투자라도 해가지고 그 대열에서 안 뒤처지려는 그런 중산층 사람들은 어떡하지요?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지고 평가 기준과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 탄탄하다면 상황이 매우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소셜 미디어에 엄청나게 인기를 얻어서 많이 돌아다니는 짤이 있죠. 어떤 여성분 배경 그림 위에 이런 글자가 찍혀서 많이 돌아다니죠. 청년들은 매달 50만 원을 월세 내는데 30몇 억 넘는 자산가들은 세금으로 내는 게 그것보다 훨씬 적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짤을 나름 팩폭하겠다는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세라는 글자로 끝난다고 해서 똑같냐? 자산의 분할 구매 가격과 그게 임대료죠. 국가에 내는 세금, 재산세 또는 종부세죠. 그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저런 무식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 질타를 다시 저는 질타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 동일선상이라는 말 졸라 잘했다. 생애 전체 주거비용, 평생 주거비용이라는 말로 단어를 바꿔서 동일선상을 만들어 볼까나. 돈 받는 사람 기준으로 다르다고 얘기하지 말고 돈 나가는 주머니 기준으로 주거비 기준으로 동일 기준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 월세 50만 원을 내면 1년에 600만 원, 40년을 그렇게 좁은 원룸에서 월세 내면 평생 2억 4천만 원의 평균적인 주거비가 드는데, 지출되는데, 종부세와 재산세 등등등 해서 아무리 많이 내도 사실은 마이너스 비용, 즉 돈을 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비용이라는 게
돈을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받으면서 그 넓은 집의 사용 가치를 누리면서 주거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산가 아버지를 둔 덕분에 집을 사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평생 좋은 집에서 살면서 주거 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은 없고 오히려 주머니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가난뱅이 청년들은 2억 4천만 원의 주거비를 지출당해야 된다. 이래도 문제가 없느냐라고 다시 질타하고 싶어집니다. 대한민국은 평생을 좁은 원룸 같은 데서 살면서 2억 넘는 돈을 허공에 날리는 층과 평생을 넓은 공간을 즐기면서 오히려 돈이 생기는 층 사이에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려고 온갖 용을 다 쓰는 거.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닌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집을 사고 그걸 다시 또 담보해가지고 또 두 번째 집을 사고 등등등을 악착같이 해대는 것은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면 조진다, 이쪽으로 가면 조진다라는 걱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씁쓸하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주택 구입 게임에 참여하면 오히려 집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챙기면서 넓은 공간을 평생 동안 즐길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끼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여기에 원래 있던 사람들은 더더욱 확실하게 즐김과 수입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개떡 같은 나라의 희한한 다이내믹스라는 거죠. 주거비가 합리적으로 안정된다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자산 증식의 기회가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질 수 있겠죠. 예컨대 모든 청년 신혼부부들이 월세 20만 원으로 살만한 공간에 살 수 있게 된다면 자가주택 소유욕,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경우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투자 소득 욕구를 가져서 자가주택 소유욕을 가지게 되는데 자가주택 소유욕이 줄어들게 되죠. 주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자가주택 소유욕은 주거 욕구, 주거를 위한 투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문패에 있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주조적인 게 아니에요. 자가주택 소유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2번 아니면 3번이죠. 이자가 월세보다 낮기 때문에 월세 뜯기느니 이자 뜯기겠다 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 손해보고 못 살겠다 해서 자가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우와 어떻게 잘해서 나도 자산 증식 게임에 참여해서 확 좀 땡겨보자.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제적 이유가 자가주택 소유욕이라는 심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 해결 방법은 게임 체인저로 국민연금이 나서서 주택들을 아도쳐요. 다 사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그리고 임대해요. 합리적 임대료로. 왜 그게 가능해요?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면 국민연금이 소유한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들도 경쟁 때문에 임대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하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 주거 비용의 하락,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아까 7개의 목적 중에서 실질 주거 비용의 하락이라는데 정책의 제1포인트를 맞췄으면 하는 게 최인호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이라는 강박에서 온 국민이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집 안 사고 노동만 하다가 내 인생 종치겠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집 신경 쓰지 말고 집 안 사고 속 편하게 저축하면서 살지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공유 경제 같은 것은 되게 멋있는 거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저 임대료 주거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쓴다가 정말 멋있어 보이는 요즘의 대세 아닙니까? 이렇게 빌려 쓰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려면 빌려 쓰는 비용, 즉 임대료가 이자 또는 세금과 비슷하면 된다는 거죠. 이자가 낮으면 이게 이자보다 높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실질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게 진짜 현실적인 정책 목표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복지적으로 보더라도 인원수 기준으로 계산할 때 집값 상승 때문에 직접적 1차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쪽수하고 높은 주거 비용, 즉 임대료 등등 때문에 직접적 1차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 쪽수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이 빨간 쪽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여기에 현실적인 정책의 제1포인트를 두는 것이 정책적으로나 복지적으로나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한방 해결책은 최인호가 생각할 때 국민연금이 임대주택 사업에 나서라 차라리. 그러면 주거 비용 문제도 해결하고 연금 자체의 원금 증식도 한다. 일단 10,000가구든 5,000가구든 매입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실험해보면 되잖아요. 수도 고쳐달라, 창문 고쳐달라 등등등 메인테넌스, 유지 관리 보수 비용에서 획기적인 비용 감축과 또 다른 고용 창출이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이 나서면. 그런데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고 이미 국민연금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 빌딩, 해외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임대사업 하고 있어요. 임대료 받아서 국민연금을 불리고 있어요. 이걸 왜 국내에서 안 하냐 이거죠. 이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다른 부동산 자본들이 뒤로 확 물러나고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주의적 포퓰리즘, 긍정적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실질 주거 비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기본소득 효과와 굉장히 비슷해요.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징수해서 그 금액 전부를 n분의 1로 월 몇만 원 나눠주는 것 플러스 임대료 하락이 결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청년들이 동거를 해서 살겠다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생겨요. 일단 둘이 같이 살면 더 줄잖아. 한 사람이 부담하는 임대료가 또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으로 동거에 대해 결혼과 마찬가지의 법적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동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출산 정책하고 당연히 무관하지 않죠. 동거해서 출산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동일한 법적 권리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애를 많이 낳게 될 동기부여가 됩니다. 거기에 적절한 출산 지원금이 주어진다면 희망 곱하기 희망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녀 관계의 성립이 많아진다는 거죠. 거기에 동네에 어린이집 보육비가 지원되고 그 보육비가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관리하는 보육비 회계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많이 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서관들이 동네 골목마다 많아지고 집에 헬스기구를 건조기구로 쓰면서 공간 차지할 일 없이 바로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들이 많아져서
행복하고 동네에 공동 창고가 생겨서 거기에 겨울옷 보관하고 여름옷 보관해서 장롱 같은 거 안방에 놔둘 필요 없게 되고 집에 공간 넓게 생기고 큰 집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고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보육비 지원을 해주고 치과 진료도 지원해주고 교복도 무료로 입게 만들고 청년 수당도 지급해줘서 실질 필요 지출이 하락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많아져서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그리하여 소득 주도 성장이 제 궤도에 오르는 흐름들. 댓글에 이재명의 소득주도 성장하고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안 같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죠. 장하성 실장이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귀를 막고 안 들어요. 복지를 증대시키는 것이 실질 필요 지출을 절감시켜 주는 거라서 사실상의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거다라고 기자 간담회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생활 밀착형 SOC, 도서관, 체육시설 이런 것들, 보육비 지원, 이재명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치과 진료비 지원, 교복, 무상교복, 청년수당 지급 완벽하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의 진작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 함께 케미를 갖춰서 달려가는 아주 조화로운 소득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제발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을 좀 해보고 의심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